네, 이번 시간에는 계란 살충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란 살충제 문제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됐어요. 유럽에서 이런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피프로닐이라는 그런 살충제가 달걀 안에서 검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달걀을 진드기 없애기 위해서 닭에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서 닭을 양계장에서 사육을 하니까 여기에 진드기가 낄 수 있어요. 얘들은 도망을 못 다니니까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뿌렸는데 이게 피부라든지 또는 얘들이 이제 물을 먹고 사료를 먹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계란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계란들을 이제 폐기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들, 아까 가습기에서 사용한 살충제하고는 또 성분이 틀리죠. 제일 대표적인 게 피프로닐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요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 있잖아요. 학질 모기라고 그러죠. 이런 모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살충제인데 모기, 벼룩, 바퀴벌레 없애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간이라든지 갑상선, 신장 이런데 문제가 우리 사람한테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만 간, 갑상선, 신장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비페트린이라는 게 살충제가 있는데 이건 불개미 제거용 합성 화학 물질이에요. 피레스로이드계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닭이 붙어있는 진드기를 제기하는 살충제예요.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약하지만 이것도 이 식용 목적의 가축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환경보호국 EPA라는 데서는 비페트린을 발암 가능성 물질로 정의놨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적게 프로페녹스론, 관상용 식물이라는 과수원 진드기 살충제. 이게 이제 혈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빈혈, 헤모글로빈 이런 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토사졸, 피리다벤 이런 종류도 역시 거미 진드기 살충제. 그러니까 대개 다 그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품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달걀에서도 꽤 많이 검출이 됐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닭에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방목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렇게 방목을 하잖아요. 케이스에 안 넣고 이런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닭 주인이 양계장 주인이 이 양계장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농약을 사용했다면 이게 이제 그대로 묻혀난 거죠. 특히 토양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렇게 오래된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닭을 케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육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살충제를 이렇게 진드기 발생하지 말라고 살포를 하면은 달걀들이, 이제 닭들이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걀에까지 이렇게 검출되는 이런 경로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피프로닐은 어떤 살충제인가? 그러니까 그 진드기라든지 이런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들의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동물이 곤충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중추신경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경계 마비시켜보면 사람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러는 것이죠. 를 파괴해서 죽인다 이 말이죠.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 때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그런 농약 성분인데 이렇게 백색 분말 형태로 흡입하고 또 섭취하게 되면은 인체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약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실제로 피프로닐의 계란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0.02 ppm, 닭고기에서는 0.01 정도가 검출이 됐고 남양주의 한 양계 농장 계란에서는 이렇게 이제 꽤 많은 양이 0.0363이 검출됐으니까요. 꽤 많은 양이 검출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그때 이슈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두통, 장기 손상,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검출됐던 전국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에 검출이 됐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08이 그 지역을 표시하는 이제 그런 그 숫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생산자, 뭐 마리, LSH, 지현 이렇게 생산자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충제 검출 지역과 얼마만큼이 나왔는가 하고 이렇게 계산을 빨간 게 비프로닐이고 그 다음에 이 황색으로 보이는 게 비펜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주의 13번 정화라는 농장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비펜트린이 0.21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부지방에 있는 남양주, 그 다음에 여기 철원 이런 데서는 이제 피프로필 프로닐이 이렇게 검출이 된 것이죠.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대요. 다 이렇게 대롱대롱 다 친환경. 그러니까 더 놀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더 비싸게 그러죠. 지금도 친환경 무항생제 이런 달걀 훨씬 더 우리 비싸게 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높은 농도로 이런 살충제 성분들이 검출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란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거예요. 생산할 때 밀집 사육 방식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선진국형, 그러니까 닭이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유통, 근데 어디 농장인지 이력 관리를 제대로 하자 하는 것이고, 인증, 친환경 인증과 농가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친환경 인증 받았다 해서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요. 이제는 뭐 토양까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표시 방법이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게 지역명, 농장주명 이렇게 두 가지만 단순히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몇 번이냐고 2번이라고 써졌죠. 여기 2번. 이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2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서 다 달려. 여기 밑에 조그맣게 안 보일 것 같지만 1번은 유기농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방사.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른 게 아니라 마음대로 이렇게 키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축사. 이제 4번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케이지. 그러니까 2층, 3층에 딸 거 케이스를 넣고 여기다 닭을 한 마리씩 넣어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알만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사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이걸 산다면 1번 제일 비쌀 것이고, 그 다음 2번 비쌀 것입니다. 3번은 좀 저렴하고 4번 아주 저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보다 4번보다 1번은 한 뭐 2배에서 3배 정도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사육하냐, 이런 사육 환경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육 환경이 들어있죠. 사육 환경이. 그 다음에 A, B, 3, B, E 이렇게 생산 농가의 고유 번호, 어느 농가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0월 4일 이렇게 10월 4일 날 산란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달걀 보면은 언제 이게 산란한 거고,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사육을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달걀에 표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살충제 사고 이후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약,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도시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느끼들 못하죠. 직접 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농약을 사용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농약은 생산성 면에서 이게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 미국이나 또 동남아에서 많은 곡물들을 우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농약에 의한 어떤 중독, 잔류성, 이런 것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인체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고 있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약이 왜 필요하고 환경 피해는 어떤 것이 있고, PLS에 대해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분이죠. 레이첼 카슨이라고 분. 이분이 이제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침묵의 봄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봄이 왔죠. 봄이 오면 새소리도 나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도 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거야. 새도 울지 않고 나비도 없고. 이것이 바로 DDT라는 농약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는 그 6.25 우리나라 6.25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군들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들한테 막 하얀 밀가루 같은 걸 뿌리잖아요. 그게 DDT예요. DDT.
DDT라는 그 농약인데 이게 굉장히 맹독성이야. 그냥 독성이 아니고 맹독성. 그런데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 DDT를 개발한 학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뭐 즉각적으로 다 곤충도 죽고 해충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환경 쪽에서는 가장 나쁜 사례로 이렇게 검출되고 있죠. 그래서 금지가 돼 있고요. 모든 나라에서 DDT는 금지가 돼 있어요. 이게 심지어 이게 그 대기를 타고 북극의 얼음에서도 DDT가 검출되고 이래서 그러면 새가 알을 낳아도 새의 그 알 껍질이 굉장히 얇아지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했고요. 사람한테 돌연변이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미국의 환경운동 발전의 기폭제가 됐고 1969년도에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각 주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DDT를 사용 금지를 하는 농약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 사일런트 스프링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아까 바이오사이드가 아까 살생물질이라고 했죠. 페스티사이드는 해충, 페스트가 해충이에요. 해충을 죽이는 약, 그래서 농약이라고 표현하죠.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을 퇴치하는 그런 용도고요. 농작물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 없애려면 뭘 하죠? 제초제를 뿌리죠. 진균용, 살균제를 뿌리죠. 곤충 없애려면 살충제를 뿌리죠. 균, 그다음 진딧물, 살치류, 살서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농약관리법상은 이거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농작물들을 해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농약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균을 없애는 건 살균제, 곤충을 없애는 살충제,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천연 보호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은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뭐 가을이 되면 되게 10월달에 하던데 그 나주에 가면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원. 여기에서 그 국제 농업박람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가보면 이런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없애는 그런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조그만 벌 같은 것들이 진딧물 같은 거 먹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권장을 해야 되겠죠. 농약의 필요성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식량 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과정 부패를 방지하고 각종 동식물 질병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약과 앞에서 말한 친환경 제재, 그러니까 천연 제재죠.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우리 농사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제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 비표적 생물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난 타겟 오가니즘이라고 됐어요. 이 말은 모기가 있는 모기는 다리가 없죠.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 모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다면 나비 죽겠죠. 이게 이제 비표적 생물이에요.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에 하다를 가봤더니 그 조경 관리하신 분들이 잡초를 오늘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더라고요. 그 잔디는 죽지 않는 그런 잔디에 특화된. 근데 초화류 꽃을 피는 풀로 된 그런 그 꽃들도 시들시들하니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표적 생물체예요. 꽃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생태계 기능이 뭐죠? 물질 순환, 먹이 사슬, 에너지 전달 이런 것들을 파괴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살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 없애는데 살진균제, 앞에 펀지란 말이 곰팡이라는 뜻이죠. 사이드는 아까 뭐라 했죠? 살생물질, 제초제, 허비사이드, 허브가 이제 식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잡초. 살충제, 인섹트가 곤충이니까 인섹티사이드, 해충 제거. 그 다음에 아카리사이드, 아카리데, 진드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 몰루스카가 달팽이, 그 연체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몰루스시사이드. 그 다음에 달팽이도 그 채소 갖고 오는데 상당히 많이 얘들이 이제 뭐 잎을 먹어버리잖아요. 상추도 먹어버리고. 네마토사이드는 선충이라고, 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생긴 뭐 발레가 있어요. 곤충은 아니고. 살서제는 쥐를 없애는 거고, 살조제는 새를 없애는 거, 항생물질은 세균성 감염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농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농약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서 앞에서 제가 염소가 들어가면 상당히 그 죽이는데 기여한다고 그랬죠.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유기유황계,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이제 나눠요. 되게 요즘은 유기염소계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 중에 독성이 제일 약한 게 이제 카바메이트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작물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독성에 따라서는 맹독성, 고독성, 보통. 우리나라는 맹독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됐어요. 물고기의 독성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이제 농약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농약 중독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시판되는 농약이 고독성, 맹독성 시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57품목 중 3.3% 맹독성은 없고요. 우리나라 농약 중독 피해는 농약 중독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15에서 57% 정도가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인이 뭔가 장시간 농약을 살포하고, 살포할 때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요즘 그 하얀 방제복을 입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살포 작업으로 중독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연간 한 2~3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한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유전적인 저항종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성이 지네틱 레지탄트라 해가지고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코비드19 있다가 델타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다가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다가 또 이것의 변형형 타입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토신, 아데닌, 구안, 이게 이제 그 DNA라는 유전자가 있고 이것의 전사라고 그래. 그때 복사해서 받는 것이 RNA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거죠. 이것들의 구성이 이렇게 염기서열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유전자인 서열, 시토신, 아데닌, 구안 이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하나의 유전체를 이루는데 이것들이 한두 개만 바뀌면 이렇게 살짝 같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항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의 폐를 아프게 했다가 이제 지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도 이제 폐를 보니까 진화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독감처럼만 아프게 하고 사망률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변한 이런 것들이 농약을 계속 사용해도 곤충들이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하는 저항성이 발생해 농약 효과가 감소한다 이 말이죠. 또 생태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의도하지 않는 다른 종들이 더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유익한 곤충도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도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해충이 출현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해충이 아니었어요. 해충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데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면 지가 해충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 사례가 딱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메뚜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여기 이제 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멸구가 벼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메뚜기들이 똑같이 벼를 먹게 되잖아요. 메뚜기들이 다른 데서 몽땅 와가지고 벼를 먹음으로써 해충이 작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재적 새로운 해충의 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농약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죠. 이렇게 잔류, 오랫동안 물에 남아있다든지 오랫동안 토양 속에 남아있다든지 이거죠. 그러므로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분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 플랑크톤을 통해서 곤충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오는 그러면서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증폭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DNA 같은 것들 새 알껍질이 얇아지는 피해가 있고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먹이 연쇄를 통해서 축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이동성 살포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물이나 토양이나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DDT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사용했는데 살지 않는 북극에서도 검출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다음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DDT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염소가 들어갔죠.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라는 뜻인데요. 스위스 화학자인 파울 헤르만 밀러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1948년도에. DDT가 곤충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 좋은 효과를 늘린 것이죠. 그런데 DDT의 독성이 워낙 세가지고 해충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죽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 금지가 되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어떤 과학의 성과물이었는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냐? 대체 농약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대체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생물학적 조절, 아까 이제 천적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조절, 그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불임하도록, 그러니까
알을 못 낳도록 또는 그 정자를 못 만들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자. 요즘 이제 페로몬과 페로몬인데 이게 호르몬인데요. 페로몬이 그거잖아요. 개미산.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은 뒤에서 이게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개미가 개미산을 이렇게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 바퀴벌레 약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검은색 안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사료처럼 생긴 뭘 주죠. 그럼 이걸 바퀴벌레가 와서 먹든지 또는 묻혀서 이렇게 다른 데 가면 거기에 자기 친구들까지 같이 집단으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페로몬 방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검역이죠. 뭐 불개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외국에서 수입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제 농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조절, 화학적인 조절 이런 방법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통합 해충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LS 제도라는 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양파가 나온다 또는 비추가 나온다, 고추가 나온다, 깻잎이 나온다 이러면 이게 이제 공판장에서 농부들이 가져와 가지고 공판을 해서 이제 도매상한테 가잖아요. 이 공판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시료들을 채취를 해요. 무작위로. 그래서 저녁에 그 기계로 분석을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분석을 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이제 이것을 압수해서 유통이 못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지자체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모든 채소나 과일에 이걸 다 일일이 어떤 농약을 정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정해지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에 A라는 농약을 사용해서 A라는 농약만 검출하면 P라는 농약이 검출됐을 때 이거는 합격 처리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더라도 여기 보시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출을 해서 모든 농약 성분이 합쳐서 0.01이 초과되면 이건 이제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이런 제도, 농민들이 굉장히 성간시하는 제도인데 이제 한 3년 전에 도입이 돼서 지금은 정착 단계에서 PLS 제도로 농약 관리한테는 굉장히 선진적인 관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LS 제도는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 시행 전에는 기준에 따라서만 이렇게 했어요. 기준 이게 코덱스라는 게 그 식품에 대한 코드 정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률적으로 0.01 이상이 넘으면 문제를 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농약에 대해서는 이런 유기농이나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이런 친환경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이건 소비자라는 뜻이고 이건 인증이라는 뜻이고 생산자 뜻이고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품을 구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 살충제 그리고 농약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